자, 감정평가사 관계법규 감정평가사법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감정평가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고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법은요, 우리 두꺼운 기본서 교재가 있기는 한데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핵심 정리 자료와 암기 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 강의는 이 핵심 정리와 암기 노트 이 자료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핵심 정리 자료 는요 19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고 이 19페이지짜리 핵심 정리 자료만 공부를 하셔도 세 문제 중에서 약 2.5문제 정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 0.5점이 0.5문제가 빠져 있는 건 왜 빠져 있는 겁니까? 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타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2.5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핵심 정리 프린트 내용만 공부하셔도 세 문제 모두 득점 가능하다. 그런데 혹시 아주 지엽적이거나 불이타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 그 정도 리스크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리고 핵심 정리 자료 안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사 징계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헷갈리기도 쉽고 외우기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페이지에 모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모두 모아놓은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 자료를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시거나 아이패드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감감법 2 감정평가사법 은 두꺼운 기본서보다는 이 핵심 정리 자료를 주 교재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감정평가사법은요, 관계법규 안에 있는 다른 법률들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2차 보상법규에서 다시 다루어지는 법률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관계법규 안에 보시면요, 국계법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법 있고요. 여러 가지 공간정보법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1차 관계법규 내에서는 이러한 법률들도 똑같이 문제가 나오고 똑같이 이걸 한 문제 맞춰도 2.5점, 이걸 한 문제 맞춰도 2.5점, 감정평가사법에서 한 문제를 맞춰도 똑같이 2.5점입니다만 자, 이제 우리가 2차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2차를 공부하고자 하는 거니까 2차를 합격하고자 하는 거니까 2차에서는 그 비중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2차에 가서는요, 이런 법들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법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건축법 전혀 중요하지 않죠. 뭐 동산담보법 그딴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2차에 가면요, 감정평가사법 그리고 부공법 요 두 가지 법률은 2차 보상법규에서도 공부를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자, 우리 관계법규 안에서는 요게 한 해에 세 문제 출제가 되고 또 이게 세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수만 보면 출제 비중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인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법률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차에 넘어와서는 2차에서 다시 공부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세 문제 정도라는 이 문제 숫자에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한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조금 더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법률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등기법에서 세 문제 맞추고 감정평가사법에서 빵 문제 맞추는 것보다는 당연히 감정평가사법에서 세 문제 맞추고 등기법에서 빵 문제 맞추는 게 똑같이 세 문제 맞추는 것이라 하더라도 후자가 훨씬 현명한 행동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감정평가사법과 부공법은 1차에서만 다루는 법이 아니라 2차 연계성이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두 법은 문제 숫자를 넘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조금 더 깊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핵심 정리 자료만으로 세 문제 모두 득점 또는 2.5문제 득점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거나 불이타인 내용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방금 이 감정평가사법과 부공법은 2차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깊게 공부하라면서요. 네, 맞아요. 깊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내용, 이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은 2차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몇 명이냐? 뭐 위원회가 몇 명이고 위원장은 누가 하고 부위원장은 누가 하고 뭐 여기 이 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변호사로서 경력 몇 년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지엽적인 얘기예요. 2차에서도 그런 내용은 다루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2차에서는요. 굵직굵직한 중요한 논점 위주로 다루지 이렇게 매우 지엽적인 얘기까지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2차고 그래서 2차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2차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굵직굵직한 논점 위주로 다뤄요. 따라서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리고 모든 시험은요. 불이탈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불이탈은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출제위원도 시험 문제를 낼 때에는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틀렸으면 좋겠다 또는 틀려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는 게 맞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 불이탈을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불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왜 불이탈을 대비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이름이 뭐예요? 불이탈이에요. 나올지 몰랐던 문제죠. 나올지 몰랐던 문제를 어떻게 대비합니까? 몰랐는데 그래서 대비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불필요합니다. 왜 불필요하죠? 그만큼 불이탈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불이탈.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나만 모르면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불이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는 어차피 상대적 등수, 변별력이 중요한 건데 의외로 이러한 불이탈 문제는 심리적 데미지에 비해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깊게 공부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 그리고 감감법이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인데 자, 일단 강의를 들은 다음에 강의 끝나고 내가 한번 외워봐야지 이런 자세로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얼마나 지금 시간이 귀합니까? 심지어 지금 수강생들 중에서는요. 1월 달에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1월 달에 회계경제를 공부를 시작하신다니까요. 뒤늦게 감정평가사 시험을 연말에나 아신 거죠. 이런 시험이 있어? 이런 자격증이 있어? 나도 공부해볼래. 그런데 1차 시험이 이제 뭐 몇 달 안 남았네?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서 1월 달에 경제회계 시작하신 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경제회계도 어렵잖아요. 할 거 많잖아요. 그래서 감감법에서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동안 저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냥 지금 바로 다 외워버린다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세요. 아시겠죠? 허리를 뒤로 하고 눈빛을 개슴츠레 떠갖고 그래 뭐 그런가 봐.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내가 다시 봐야지 뭐 내가 외워야지 뭐 나중에 외우면 되지 뭐 시험 직전에 외워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외우세요. 지금 강의 수강하시면서 동시에 같이 외우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도록 2번, 3번 최대한 반복해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귀에 익도록 머릿속에 박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지금 같이 한번 외우고 그런 다음에 1차 시험 직전에 가서 다시 한번 막판에 리마인딩 해주세요. 자, 감감법은요. 절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암기를 많이 했다고 해도 시험 직전에 다시 보지 않으면 대부분 까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모두 다 평균적인 기억력, 평균적인 IQ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운 게 시험 날까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외울 게 많아.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사법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감감법 내에서도 9개의 법률을 공부해야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동산담보법을 버리기 때문에 8개의 법률이지만 이 8개의 법률도 하나하나 얼마나 외울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수강하면서 저랑 같이 바로 외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1차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1차 시험 무사하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감정평가사법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공법이요. 죄송해요. 감정평가사법이요.
법률 조문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난삽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법률을 강의용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법 조문이 되게 중구난방이다. 이게 위치가 조금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법 조문 1조부터 2조, 3조 이렇게 순서대로 강의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좀 짜왔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제가 이러한 흐름대로 스토리텔링을 짜왔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흐름대로 설명을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법 조문의 순서를 재조합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왔는데 이 안에 중요한 법 조문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모든 법조문은 아니지만 중요한 법조문은 다 들어가 있고 이것만 공부하셔도 3문제 중에 2.5문제에서 3문제 득점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되고 싶죠? 그렇죠? 너무 되고 싶죠? 저도 수험생 때 정말 너무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시험에 합격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시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사 시험은 이런 시험이야. 근데 이런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되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자격이에요. 시험에 합격하면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뭐를 받겠죠? 자격증을 받겠죠. 방금 제가 든 생각인데 제 자격증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제 걸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거 한 15년 정도 전에 받았던 자격수첩이에요. 너무 오래돼갖고 사진도 뭐 빛이 바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자격증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있죠. 근데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사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등록을 해야지만 이제 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업을 할 때에는 두 가지 형태로 감정평가사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무소라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가 감정평가 법인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사무소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개인 사업자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 자, 우리 그래서 사무소는 개인 사업자 생각하시면 되고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 사업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업태는 사무소 형태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의 형태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요 둘을 묶어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줄여서 그냥 법인 등이라고 할게요. 자, 앞으로 우리가 법 조문을 볼 때 법인 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텐데 법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소와 감정평가 법인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사무소와 감정평가 법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무소는요. 개인 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은요. 법인 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뭐 사업을 해보시거나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금방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자, A씨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낸 사업체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거를 개인 사업자로 사업체를 냈다라고 한다면 요 사업체와 요 A씨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체 통장에서 A씨가 돈을 함부로 빼가서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체의 통장과 이 A씨의 통장은 동일한 A씨의 통장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 사업체에 대한 어떠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것은 곧 이 A씨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A씨와 사업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A씨와 사업체가 구분되지 않아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우주감정평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그럼 제 사무소에 수입이 있겠죠. 사무소에 매출액이 있고 비용이 있고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 수입은 곧 우주감정평가사무소의 수입이지만 동시에 저라는 사람의 수입으로 동시에 잡힙니다. 저라는 개인의 수입으로 잡혀요. 왜냐하면 저하고 저 사무소는 같은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법인은요 구분합니다. 양자를 구분해요. 자, 그래서 A씨라는 사람이 사업체를 냈는데 이 사업체를 법인으로 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법에서는요, 우리가 인격이 두 가지가 있죠. 자연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이고 우리가 만든 회사는 법인인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격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법인격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때에는 아무리 A씨가 만든 회사라고 해도 이 법인과 A씨는 구분됩니다. 구분돼요. 그래서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처분과 A씨에 대한 처분은 구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사무소라고 하는 거는 감정평가사와 그 사무소를 낸 감정평가사와 똑같이 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다. 아시겠죠? 자, 사무소는 그 사무소와 그 사무소를 낸 감정평가사와 동일한 존재로 보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사무소를 낸 감정평가사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평가사가 그 법인을 맡는 평가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아요. 별개의 존재로 취급된다 정도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또 한 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무소를 개설해서 업을 하든 감정평가 법인을 내서 업을 하든 이제 우리가 업을 하겠죠. 자, 그럼 대체 어떠한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거냐? 바로 그게 다음번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무소의 형태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법인의 형태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사무소 또는 법인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업무를 할 때 함부로 막 하면 돼요? 막 뒷돈 받고 그러면 돼요? 안 되겠죠? 우리가 업무를 행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업무 다음에 의무가 옵니다. 자, 이러한 업무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가 뒤따르게 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가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자,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지고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어쨌거나 이 8번과 9번은 묶을 수가 있겠죠. 8번은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이고 9번은요, 감정평가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의무를 똑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징계나 처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징계와 처벌에다가 플러스로 벌칙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벌칙이라고 한 것은 행정형벌을 얘기합니다. 행정형벌. 행정형벌은요, 형법상의 죄예요, 죄. 그래서 자, 니네 징계나 처벌 정도가 아니라 니네 어떠한 행동들은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행동이라서 이건 형법상의 죄를 구성해 그래서 징역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죄, 그러한 행정형벌까지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전문직에게 부여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것이에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보충적인 규칙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강의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매끄럽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 시험에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자격만 있다고 해서 바로 감정평가 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지만 이제 업을 할 수가 있어요.
등록을 하면요, 등록증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무소 또는 평가법인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라면 증이 두 개가 있겠죠. 어떤 증이 있겠죠? 자격증과 등록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격증과 등록증 두 가지 증이 있고 그걸 갖고서 사무소를 개설해서 일을 하거나 평가법인을 내거나 또는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두 가지 형태로서 업무를 행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행할 때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징계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에다가 플러스 행정형벌까지, 깜빵까지 갈 수 있는 행정형벌까지 가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감정평가사법을 공부할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법률을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법의 구조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들어가시는 게 매우 공부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조문은 아닌데 매우 중요한 조문들 몇 가지만 뽑아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조문으로 들어가고자 해요. 자,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가 OT입니다. 여기까지가 OT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 법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척추와 같은 구조, 뼈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까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사가 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바로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우리 핵심 정리 2페이지에 있고 우리 암기노트 제일 첫 번째 왼쪽 제일 위에 있는데 제12조 결격사유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는 경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요 자격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러한 자격 취소의 징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자격 취소의 징계를 받게 되면 자격을 취소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고생해서 공부해서 합격했다 하더라도 혹시 나중에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자격 취소의 징계를 받게 되면 자격증이 날아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윤리적인 업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자격을 얻게 되면 자격증이 나온다라고 했죠. 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지만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등록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무수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실무수습은 1년을 받아야 해요. 자, 물론 우리가 1차 면제자가 있는데 1차 면제자들은 4주의 수습만 받으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런데 1차 면제자는 약간 좀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합격해서 실무수습 1년을 받아야지만 감정평가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수습 1년을 이수해야지만 감정평가사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등록에 거부 사유가 있습니다. 등록에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등록을 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등록에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돼요, 안 돼요? 등록이 안 돼. 따라서 등록에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감정평가업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격증은 있지만 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등록의 거부 사유가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보셔야 되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왼쪽에서 우리 암기 노트에서 왼쪽 아래쪽 보시면은 제18조 등록 및 갱신 등록의 거부 사유 나와 있죠. 뭐 실무 수습을 받지 아니한 경우 징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뭐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등록 및 갱신 등록의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감정평가사증은 있지만 업은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할게요. 등록 거부 사유나 등록 취소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사 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업을 할 때는 그 형태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사무소의 형태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법인의 형태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 둘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저는 그냥 줄여서 법인 등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사무소와 감정평가 법인을 합쳐서 법인 등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법인 등이 일을 할 때 일을 똑바로 안 해. 일을 윤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인 등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너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해? 라고 하면서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인가취소 등이에요. 제 32조의 인가취소 등인데 왜 여기가 등이냐면 32조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인가취소하고요. 다시 쓸게요. 자, 32조의 내용은 인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 자, 인가 취소를 내리거나 또는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플러스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오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사무소나 감정평가 법인이 윤리 규정을 어겨서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처벌로서 인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업무 정지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얘네들한테 업무 정지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감정평가 법인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등의 공시 업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중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예요. 자, 우리 그래서 여러 가지 표공과 같은 부동산 공시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 정지를 때려버리면 국가적인 사업인 이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 정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야, 너 그냥 이거 돈으로 해결하자. 그냥 너 업무 정지를 원래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업무 정지를 해버리면 네가 일을 못하게 돼. 네가 일을 못하게 되면 이 국가의 업무까지 마비가 돼버리니까 이럴 때는 업무 정지 대신에 우리 금액, 돈으로서 과징금을 대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감정평가사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가 있고 감정평가 법인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의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과징금은 뭐라고요? 업무 정지 대신에 내리는 것이 바로 과징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감정평가사에게도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 그것이 바로 39조 징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39조 징계하고 32조 인가취소 등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이 둘을 하나의 세트로 묶을 수가 있고 이거하고 이건 대체 어떠한 차이점이죠? 자, 요거는요. 39조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예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자에 대한 징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32조하고 41조는요. 감정평가 법인 등에 대한 처분이에요. 아시겠죠? 얘는요. 법인 등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징계이고 이거는 그 사람이 개설한 사무소 또는 그 사람이 만든 평가 법인에 대한 처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에 대한 처벌과 사업체에 대한 처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 게 제일 쉽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사업체에 대한
처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개인에 대한 처벌이 39조의 징계인데 자, 이 징계는 자격 취소가 있고 등록 취소가 있어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그리고 물론 업무 정지도 있습니다. 자, 업무 정지도 있어요. 이걸 업정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업정. 자, 우리 그래서 징계는 총 4가지 형태의 징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격 취소예요. 이게 제일 세요. 이게 제일 셉니다. 이게 제일 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등록 취소예요. 얘가 1등, 얘가 2등. 그 다음에 3등이 업무 정지예요. 4번이 견책인데 견책은 중요하지 않아요. 견책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생 때,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애를 불러요. 불러서 야, 너 저번에 그거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한번 혼내는 게 견책이에요. 그러니까 견책은 그냥 한번 혼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책은 중요하지가 않아서 시험에 나오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징계는 자격 취소가 있고 등록 취소가 있고 업무 정지가 있고 견책이 있는데 견책은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3가지를 놓고 한번 볼게요. 자격 취소를 때리면요. 이 사람은요. 자격증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자, 우리가 얘를 취소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하가 다 없어지는 거야. 당연히 감정평가사 등록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을 취소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등록한 건 유효해요? 아니죠. 등록도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죠. 당연히 등록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왜? 자격 자체가 없어지니까 넌 더 이상 감정평가사도 아니야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평가사도 아닌 사람한테 감정평가사 등록이 유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자격 취소가 돼버리면 이 이하가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를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은 살아있어요. 넌 여전히 평가사이긴 해. 걱정 마. 너 감정평가사 시험을 다시 볼 일은 없어. 아침마다 실무를 100점씩 풀 일은 없어. 안심해. 하지만 자격증은 살아있지만 너는 이 등록은 취소시켜버릴게. 등록은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등록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어요? 없다고 했죠. 따라서 등록 취소한다 그 말은 감정평가 업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등록 취소해버리면 자격은 있어요. 자격증은 살아있는데 등록만 취소가 된 거예요. 등록이 취소돼버리면 자, 이러한 형태로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등록 취소가 되면요.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돼요. 등록이 취소가 됐으니까. 하지만 자격증은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자, 자격이 취소가 되면 자격증과 등록증을 모두 다 반납해야 돼요. 왜?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등록 취소가 되면 자격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등록은 없어진 거니까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등록 취소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격 취소는 얘를 취소시키는 거고 등록 취소는 얘를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업무 정지가 있죠. 업무 정지는 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단계. 자, 사무소를 내서 일을 하고 있거나 법인을 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사무소나 법인의 형태는 있어요. 사무소도 그대로 존속하고 법인도 그대로 존속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죠?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는 요 단계에서 얘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누구를? 그 감정평가사를. 아시겠죠? 자,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이 여러 명의 평가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법인을 이렇게. 자, 법인은 최소 5명 이상의 평가사가 필요하거든요. 법인의 인원 요건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5명의 평가사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39조의 징계는 이 법인에 대한 징계라고 했어요? 아니면 요 개인에 대한 징계라고 했어요? 개인에 대한 징계라고 했죠. 자, 우리 그래서 여기 인가취소에도 여기도 업무정지가 있어요. 그죠? 그 여기도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이 업무정지와 이 업무정지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요거를 1번 업무정지라고 하고 얘를 2번 업무정지라고 할게요. 1번 업무정지는요.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징계라고 했죠. 평가사에 대한 징계, 너에 대한 징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1번 징계는요. 넌 일을 하지 마예요. 얘 빨간색 칠하네. 다른 애들은 일을 해도 넌 일을 하지 마. 바로 이게 1번 업무정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게 1번 업무정지예요. 1번 업무정지는
특정한 개인, 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야. 넌 일을 하지 마. 넌 업무정지야. 만약에 6개월이다. 업무정지 6개월이다 하면은 넌 6개월 동안 일을 못해. 아시겠죠? 얘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얘만 6개월 동안 얼음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지나지만 땡 하고 풀리는 거예요.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2번 업무정지는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업체에 대한 처벌이라고 했죠. 사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그래서 요 2번 업무정지는 요 2번 전체, 이 법인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업정. 그래서 32조에 의한 업무정지가 평가법인에 내려지게 되면 그 평가법인 자체가, 평가법인 전체가 만약에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얼음인 거예요. 평가법인 전체가. 다 일을 못해. 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분이 되시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 이 개인하고 이 개인이 만든 사업체의 구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그래서 똑같은, 죄송해요. 똑같지가 않죠. 이름은 똑같죠. 업무정지인데 39조의 업무정지는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업무정지이기 때문에 요 한 사람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32조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가 내려지면은 이 평가법인 전체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업무정지와 이 업무정지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이 자격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또는 나중에 자격 취소의 징계, 여기 있죠? 여기 자격 취소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돼요.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자격증이 없어지게 되고, 만약에 자격 취소 당했는데 다시 평가사가 되고 싶으면 시험을 다시 봐야 돼. 그때는 스터디 파이터에 다시 수강 등록을 해야겠죠.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고요. 근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래 다시 시험 본다고 해도 평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무 수습을 받게 되면은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등록을 하면 이제 사무소를 내거나 평가법인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등록도 역시 당연히 거부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사유들은 전부 다 제가 암기 노트 이 표에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 강의 공부하면서 더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무소로 일을 할 수가 있고 평가법인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을 묶어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한다. 자, 이 평가 법인 등, 이 사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32조의 인가 취소 등이에요. 자, 이러한 평가 법인 등에 대한 처벌로서는 인가 취소가 있고 업무 정지가 있다. 인가 취소는 말 그대로 이 법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니네 법인은 더 이상 존속시킬 수가 없겠어. 자, 이 인가 취소는 법인에만 한정되는 얘기입니다. 사무소라고 하는 거는 인가를 받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무소는 그냥 개설을 하는 거지 인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평가법인은 낼 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평가법인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가를 취소해 버리면 평가법인이 없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인가 취소는 평가법인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자, 이 업무정지는 사무소와 평가법인 두 가지에 모두 다 적용된다. 사무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때리면 사무소 전체가 일을 못하고요. 평가법인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때리면 평가법인 전체가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감정평가법인 등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때리면 표준직, 공시직과 공시 업무와 관련해서 국가적인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너는 원래 업무정지 몇 달 받아야 되는데 그것 대신 돈으로 그 책임을 지게 할게 라고 해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법인에 대해서는 5억까지로 한도로 해서 과징금을 업무정지 대신에 부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 법인 등에 대해서 내려지는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 여기 사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사무소를 얘기하는데,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무소를 낸 감정평가사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과징금 5천만 원은
그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과징금 5천만 원과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과징금은 그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과징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감정평가사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평가법인의 형태인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해서는 39조의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데 자, 요 39조의 징계와 32조의 인가 취소 등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39조의 징계는 뭐라고 했죠?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라고 했죠. 너에 대한 징계라고 했죠. 인가 취소는요. 32조의 인가 취소와 41조의 과징금은요. 이 감정평가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이라고 양자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모두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은 살아있기 때문에 등록증만 반납을 하면 됩니다. 등록만 취소가 된 거고 자격증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업무 정지를 때리는 경우에는 사무소나 평가 법인의 형태는 그대로 존속을 하는데 몇 달 동안 일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게 업무 정지이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감정평가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아닌 나머지 내용들은 다 지엽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내용은 반드시 깊게 제대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외의 내용들은 가볍게 읽어보시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모두 다 가졌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